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대구 경북에서 또 무더기 확진자가 발생했고요. 그중에서 청도 대남병원에서 113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특히 정신병동은 2명의 환자를 제외하고 모두 코로나 확진을 받았는데요. 브리핑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정신병동이 폐쇄된 상태로 또 굉장히 다인실을 중심으로 해서 오랜 기간 동안에 반복 노출이 진행이 되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상황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왜 정신병동이 바이러스 감염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국립부곡병원장을 지낸 이영렬 대한정신장애인 가족협회 이사 이야기 들어봅니다. 2월 24일 오전 9시 현재 우리시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전일 오전 9시 대비 155명이 증가되어 총 457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에 따르면 추가 확진 환자 중 대부분은 신천지 대구교회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이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청도 대남병원과 대구 신천지교회에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대구 경북 지역 확진자는 전체 확진자의 80%를 넘어섰습니다. 지금 대구 상황은 어떤지 대구의사회 코로나19 대책본부장을 연결해봅니다. 방역에 대한 대응을 국회에서 지원하고 그리고 또 경기 침체에 대응하는 지원을 하는 구성으로 예산을 총동원해서라도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 선제적 조치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관료 중심의 중앙사고수습본부를 폐지하고 질병관리본부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새로운 대책본부 만들어서 전권을 부여해야 합니다. 한편 정치권에서도 코로나19 관련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문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국회마저 멈췄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자 언박싱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들이 전파될 경우에 범정부 대응 체계를 구축을 했습니다. 모니터링된 가짜뉴스들을 내용과 정도에 따라서 형사처벌이 필요한 것들은 형사처벌하는 절차를 밟게 되는 거고요. 삭제 내지는 차단 조치를 할 것들은 차단 조치를 하게 되는 거고.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말을 듣고 왔습니다.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린다고 하는데요. 4부 온갖 문제연구소에서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2월 24일 월요일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우려되는 것은 병원 내 감염인데요. 지금까지 대규모 병원 내 감염이 발생한 곳은 청도 대남병원입니다. 특히 폐쇄병동으로 운영되던 청도 대남병원 정신병동에서 1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고 그중 4명이 숨졌습니다. 이런 집단 감염 사태는 정신장애인이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기반 마련은 미룬 채 적은 비용으로 병원에 격리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병원 내 집단 감염 대책 어떻게 마련해야 될지 국립부곡병원장을 역임했던 이영렬 대한정신장애인 가족협회 이사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사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국회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어떤 일로 다녀오신 겁니까? 그런 지금 말씀 주신 그런 어려운 사정들을 이렇게 또 언론에서 좀 저희들이 볼 때 좀 뒤늦게나마 주목해서 감사드리고요. 예. 오전까지나 어제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김광수 의원님이 관심을 좀 가져주셔서 예. 그분을 뵙고 저희들의 어려운 사정을 전하면서 가장 먼저 어떻게 우리 이 환자분들을 보호할 것인가 예. 그런 거에 대한 건의를 좀 드렸습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일단 가장 궁금한 것이 지금 청도 대남병원 정신병동에서 집단 감염 사태가 일어난 원인이 어떻게일지 좀 궁금하거든요. 세 가지로 봅니다. 첫째는 예.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요, 당연히.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인력의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거기 계시는 분들 자신의 어떤 신체적 취약성 문제가 있는데 이 세 가지가 결국 서로 맞물리게 되면 아주 심하게 말하면 그 공간 자체가 바이러스가 매우 살기 좋은 그런 인큐베이터 같은 그런 공간도 될 수가 있다는 것이 저희들의 우려입니다. 예. 신체적 취약성이라든가 인력 문제는 이해가 되는데요. 구조적 문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대부분의 정신병원들은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적은 비용으로 많은 환자분들의 그 안전관리라는 건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그분들의 자해탈 위험을 막고 또 병원 무단 이탈을 막고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 가지 구조 설계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개인별로 할당된 구획보다는 통으로 쓰는 공간이 더 많고요. 그다음에 밖으로 나가는 밖과 유통할 수 있는 공간이 적죠. 창문도 가서 그 건물 전경이 비춰지는 걸 유심히 보시면 다른 병원에 비해서 굉장히 창문의 범위가 작다. 그래서 대부분 병원들 막 통짜로 큰 창문 만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발견할 수가 있고요. 그 창문도 가서 자세히 보시면 그 환기를 위해서 100% 열리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공간 이제 그런 식으로 배어 있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그 어떤 공기 내에 바이러스 같은 것이 확산되고 밖으로 배출되기는 매우 어려운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죠. 환자들을 통제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둬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런 말씀인 것 같네요. 통제 관리라기보다 정확히 말하면 비용 문제입니다. 비용 문제입니까? 그 폐쇄병동 하면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안에서 휴게실이라든가 뭐 식사 시간 이런 데는 또 환자들이 다 모여서 생활하나 봅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대부분 보면 한 공간을 경우에 따라서 같이 거기서 식사도 하고 휴게도 하고 프로그램도 하고 이렇게 운영하기도 하고요. 그다음 병실과 그런 프로그램 공간 사이의 구역도 충분하지가 않고 그런 실정으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빨리 퍼질 수도 있었을 거고. 그렇죠. 그 면역력은 어떻습니까? 환자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 환자분들이 한 10년 이상 이렇게 오랫동안 투약을 하신 분이 많고 대부분 그런 곳에 계시는 환자분들은 한편으로는 조현병 환자분이 많으시고 또 한편으로는 알코올 의존증 환자분이 많으신데 그 알코올 의존증도 그렇고 조현병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면역이 좀 떨어지는 병 자체가 그런 병이고 거기에 투약을 하고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오랫동안 운동도 제대로 안 되고 체력도 약해지고 성인병도 생기고 그리고 대부분 또 비만이 많이 드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혈압, 당뇨 유병률도 높고 그래서 그냥 어떤 항상 취약성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 어떤 감염이나 신체적 질환에 대해서. 평상시에 그런 상태가 되시는 겁니다. 평상시에 면역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죠. 그 비만 환자가 많다는 것은 운동할 시간이 없다거나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투약 자체가 그 비만을 유발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대남병원 정신병동을 코호트 격리 조처했다고 하는데 이 코호트 격리 조치는 어떤 겁니까? 제가 예방학 전공자는 아닙니다만 기본적으로 의사를 하고 나서 정신건강의학과를 전공하는기 때문에 코호트 격리가 뭔지는 저도 배운 기억이 나고 제가 생각이 맞는지 다시 한번 찾아봤습니다. 정의 이렇습니다. 어떤 공간 내에 어떤 병원균에 노출된 환자, 직원 모두를 한 공간에 그냥 가둬버린다고 그럴까? 그 공간에 한정시켜 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게 바이러스는 세균인데 그 공간 안에서는 도는 거지 밖으로는 안 나가죠. 근데 그 공간 안에서 그렇게 격리를 시켜놓고 치료를 해서 기본적인 개념은 밖으로 균이 안 나가도록 하면서 그분들을 다 완치하고 나온다. 이게 코호트 격리의 개념인데 말은 그렇습니다만 사실 이게 일본의 이번에 크루즈 선 경우 잘 아시기보다는 굉장히 비판이 많지 않습니까? 더구나 그 크루즈선은 여기보다 엄청나게 환경이 좋은 환경입니다. 저도 사실 지금까지 크루즈선 못 타봤는데요. 그래서 그 이론은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과연 거기가 코호트 격리를 해서 치료를 할 만한 공간인가를 먼저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 점을 저는 놓쳤다고 생각을 하고 그 점을 그렇게 간과할 수 있는 것이 결국은 그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시각이 존재한다는 측면에서 저희 정신장애인 가족협회가 많은 관심과 또
어떻게 보면 의분도 느끼고 지금 이렇게 여러 목소리를 내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런 입장인 것입니다. 예. 그러면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 청도 대남병원 정신병동에 환자들이 있는데 그 상태에서 치료를 하겠다 이 말이네요. 지금 현재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일본은 뭐 그 위층에 그분들이 정신병원으로 쓰던 병동은 비우고 그 아래층에 일반 환자들이 쓰던 병동이 아마 조금 더 상태가 나았던 모양인데 거기로 옮기고 그 일반 환자분들은 인근에 있는 그 다른 병원으로 옮긴다.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뭐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예. 그러나 저러나 그분들이 있지 않아서 그 병원을 벗어나실 수 없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게 그 예방학적인 측면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거기 계시는 분들도 다 의식을 가진 사람이고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우리 개인이 만일 그 병원에 있다가 그 병원에서 누군가 발병을 하고 전부 다 감염되고 그리고 그렇게 사망을 계속하고 있다는 소식을 병동 내 텔레비전으로 보고 있는 상황에서 그분들이 거기서 치료받고 싶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창밖을 보고 일부 환자가 살려달라고 한다는 건데 예. 그런 것들이 전혀 그 고려되지 않은 예. 이거는 뭐 효율적인 결정일지는 몰라도 매우 잔인한 결정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사님께서 어떻게 정부에 혹시 건의할 생각이 있으면 어떤 이야기를 너무나 예. 단순한 겁니다. 예. 코호트 격리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렇게 100명 가까운 환자분이 갑자기 발생했으니 정말 난감할 겁니다. 예. 그렇지만 그분들을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에서 치료받게 해달라. 그다음에 지금 이렇게 그 대량으로 감염이 일어난 것 자체가 지금 앞에서 기자님도 서두에 말씀하셨지만 환경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예. 열악한 환경이라는 거. 예. 그러면 그분들을 치료하고 그분들이 결국은 그 병원으로 다시 돌아가실 수밖에 없을 텐데 여러 가지 사정상 그 환경을 좀 개선해 준 다음에 돌아가게 해달라.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한다면 예. 어디 그 병원뿐이겠느냐. 그렇겠죠. 결국 이게 예. 어떤 비용이라든가 이런 측면 때문에 다른 병원도 비슷하게 운영돼 쓸 테니 예. 특히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 병원만이라도 예. 혹시 이분들이 아프다고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예. 코로나 감염에 걸린 분이 없는지 제발 좀 전수조사를 해서 조기에 치료를 받게 해달라. 이번에 사망한 분들도 다 폐렴으로 진행돼서 치료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사망하셨고 예. 그분 중에 최근에 사망하신 한 분은 그 병원을 떠나면서 10년 만에 처음 나들이를 하게 돼서 너무나 기분이 좋다. 그렇게 하고 가셔서 결국 불기의 계획이 되셨다고 하는데 예. 이거는 너무 아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대남병원 이외에 이 대남병원과 네. 비슷하게 폐쇄된 환경에 있는 병원들도 한번 살펴봐야 된다 이 말씀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사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영렬 전 국립부곡병원장이었습니다. 1부 순서 마치고요. 2부 기자 언박싱 주간경향 방기훈 기자랑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오늘 나온 뉴스들을 언박싱해드리는 기자 언박싱. 오늘은 주간경향 방기훈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국회 행사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접촉했다고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코로나19 확진자가 참석한 행사에 심재철 원내대표 또 이제 같은 당의 이제 전희경 의원, 곽상도 의원 이런 의원들이 참석을 하면서 접촉을 했다고 하고요. 예. 이 행사가 지난 19일에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사학정책 관련 간담회였는데요. 예. 이 자리에 이제 그 하윤수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회장이 참석을 했는데 이 하 회장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심 원내대표 그리고 이제 전 의원 이게 행사에 참석을 했고 이 하 회장 인근에 자리를 잡았다고 해요. 예. 그래서 심 원내대표와 이 의원들은 코로나19 확진 검사를 받으러 병원에 갔고요. 예. 그 원내대표실과 의원실 보좌진들도 함께 검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그러면 뭐
국회 본회의가 연기되고 이런 거는 지금 이런 이유 때문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었는데 본회의 자체가 열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요. 예. 본회의가 열리지 않게 됐으니 그 안에서 이제 진행될 예정이었던 대정부 질문도 연기가 됐고 예. 코로나19 특위 구성도 다음 본회의까지 연기가 된 상황이고요. 예. 미래통합당 의원총회도 취소가 됐습니다. 지금 국회 상황이요. 국회의원회관 출입구, 본총 현관, 기자 출입구, 소통관 반면 출입구 모두가 다 지금 폐쇄된 상황입니다. 기자들도 출입할 수 없고. 예,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조치인 것 같기도 한데. 예. 그 민주당도 대면 접촉 선거 운동을 중단한다. 그리고 각 후보들도 지금 보니까는 하는 후보도 있고 하지 않는 후보도 있습니다만은 선거 운동을 당분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후보들도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당분간 이제 대면 접촉 선거 운동을 하지 않겠다. 그 민주당에서 얘기한 기간은 일주일입니다. 예. 그래서 유튜브라든지 소셜 미디어라든지 이런 다른 방식으로 자신을 알리는 선거 운동을 하면 좋겠다라고 지금 입장을 밝힌 상황인데 지금 이런 가운데 이제 미래통합당 그 황교안 대표가 종로에 출마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직접 또 대면 선거 운동을 벌이면서 좀 구설에 오른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그 의원 일부 안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총선 자체를 좀 일정을 연기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어쨌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 자체를 꺼려하기 때문에. 예. 총선이 치러지는데 그때까지도 코로나19를 잡지 못한다고 하면 투표소에도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역대 또 최저의 투표율이 나올 수 있고 민심이 왜곡될 수 있고 그러니까 총선을 연기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의견도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막상 그렇게 진행이 된다고 했을 때 그 기표소나 이런 곳에서 사람 인력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접촉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그렇죠.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현실적으로도. 알겠습니다. 어제 오늘 여야 지역구 공천 작업 결과가 발표됐고 몇몇 지역구는 대진표가 결정이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좀 가장 관심을 모였던 곳이 서울 구로을이었는데 미래통합당의 김용태 의원이 오늘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김용태 의원 원래는 불출마 선언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서서는 아예 총선 불출마 선언을 했었는데 미래통합당에서 이른바 이제 자객공천으로 구로을에 보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 그 윤건영 이게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이죠. 이쪽에 이제 출마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윤 실장을 잡기 위해서는 직접 가야 한다라는 이제 당의 결정에 따라서 자객공천이 된 상황입니다. 예. 그렇군요. 또 다른 관심 지역구는 어디입니까? 강서을이 있죠. 서울 강서을. 여기는 이제 유재수 의혹 폭로자인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단수 공천을 받았습니다. 이 강서을의 민주당 후보는 진성준 전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 이제 단수 공천을 받은 상황이고요. 이제 두 분이 이제 맞붙게 된 상황이고 또 한 지역구가 서울 송파갑인데요. 여기는 이제 미래통합당에서 내세운 후보가 검사 내전의 저자 김웅 전 부장검사가 단수 후보로 추천이 됐고요. 원래는 그 미래통합당 박인수 의원 지역구였는데 박인수 의원이 불출마 선언하고. 네, 불출마 선언에서 공석으로 남아있던 곳이었죠. 민주당은 송파갑에 누굴 냅니까? 네, 민주당 송파갑은 이제 전략공천 지역으로 선정이 됐는데 여기는 이제 문미옥 전 과기부 1차관 조재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이 이제 공천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결정은 안 났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민주당이 오늘 전략공천 작업을 마무리한 지역이 또 있죠, 여기 말고. 예, 그렇습니다. 인재 영입을 통해서 이번에 들어온 인물인데 이용우 전 카카오뱅크 대표 이분이 이제 경기 고양정에 전략공천이 됐고요. 예, 동작 의뢰 간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고양정으로 낙점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가 이제 김현미 의원 그것이었고요. 김현미 장관 지역구죠. 그리고 부산 남갑에는 강준석 전 해양수산부 차관이 공천이 됐고요. 경기 의왕 과천 요 지역구에는 이소영 변호사 이분이 됐습니다. 이분은 이제 김앤장 출신이고요. 수도권 중에서도 이제 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분류되는 곳으로 이제 투입이 결정이 됐습니다. 예. 경북 경주에는 정다은 참교육 학부모회 경주 주회장 이분이 이제 공천이 됐고요. 제주 갑에는 송재호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전략 공천 확정이 됐습니다.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부터 이제 경선 일정이 시작이 됩니다. 예. 오늘부터 해서 다음 주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걸로 보여지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코로나19 때문에 특히 유통, 여행, 항공업계가 엄청 큰 타격을 입고 있는데 내수시장 자체가 지금 침체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뉴스를 접하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대형마트, 백화점 이런 곳들 이제 큰 곳들도 휴점 조치가 되면서 이 자체적으로 매출에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지난 주 중에는 이제 롯데백화점 명동 본점 같은 곳, 뭐 전주점, 현대백화점 대구점, 또 이마트 홈플러스, 면세점, 영화관 이런 곳들까지 전부 다 휴점이 이어져서 많은 분들이 이용에도 불편을 겪었고 매출에도 좀 타격을 많이 입었는데요.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이 좀 바닥 경기가 많이 좀 걱정이 됩니다. 자영업자분들이 많이 지금 타격이 심한 상황인데 지금 어떤 전망이 나오고 있냐면 과거 사스와 메르스 사태를 합친 정도의 경제 피해가 나타날 것이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오늘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아침 회의에서 관광객이 감소하고 내수와 소비, 대중 수출이 계속해서 이렇게 줄어들기 때문에 지난 연말을 기점으로 조금 이제 경기 개선 흐름을 보였는데 이게 좀 제약될 우려가 크다라고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 이유로 지금 정부가 추경을 검토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이제 추경 검토하고 있고,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직접 이제 추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조금 전에 이제 피력을 했었죠. 야당은 처음에 반대하는 것 같더니 말이 조금 바뀌어갖고 그렇습니다. 찬성한다는 거 돌아섰습니다. 미래통합당 등 야당도 코로나 추경에 이제 원론적으로는 찬성을 하겠다라는 입장으로 선회를 했고요. 사실 이제 청와대와 정부도 추경 자체에 대해서 그동안은 좀 보류를 하는 게 낫겠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지금 워낙에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민주당이 계속해서 요청을 했고 이제 청와대와 정부도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뭐 추경 규모는 이제 슈퍼 추경 정도로 모두 다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전에 메르스 때가 11조를 넘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규모 이상은 될 것이다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고요. 일단 이제 정부가 이번 주까지 예산안을 제출해야 국회에서 의결이 가능한데 이게 얼마나 좀 속도를 내서 빨리 진행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프라인 시장이 완전히 침체 기로에 있는데 반대로 온라인 쇼핑 매출이 급증한다. 대면하고 하지 않겠다. 이런 소비자들이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나가기가 좀 두려우니까요. 다 온라인 주문을 많이들 하고 계신데. 그래서 지금 배달 노동자들이 일거리가 너무 많아져서 그렇습니다. 이분들의 또 안전 또 걱정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온라인 주문이 평소 4배 이상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뭐 배송이 지연될 정도라고 하니까요. 정말 이제 엄청나게 주문량이 폭주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직접 물건을 갖다 주시는 분들이 안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분들이 일단 좀 코로나19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되면 고객분들도 좀 걱정이 되는 거고 또 확산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회사들이 택배 회사, 뭐 배송 회사, 물류 회사, 유통 회사들이 관련해서 이제 방역을 많이들 좀 방역 대책을 마련해서 직접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배달 노동자들에게 마스크나 손 소독제를 지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이제 물류 캠프 안에 열감지 카메라를 설치한다든지요.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또 그 안에서 살펴봤더니 모든 분들에게 다 그렇게 적용이 되는 사안이 아니어서 좀 우려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해당되는 직장도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민주당 내에서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창당하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에서는 그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창당 절대 하지 않겠다라는 게 이제 공식적인 입장이었고 지금까지도 공식적인 입장은 그럴 생각이 없다는 것인데 근데 이제 우회적으로 자꾸만 이런 통로들이 좀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병두 의원 같은 경우는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시민들의 자발적 논의를 거쳐서 민병대가 조직되는지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좀 발언을 했고요.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창당은 안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그 뒤로 여러 의병이 위성 정당을 만드는 것을 내가 말릴 수는 없지 않겠나라고 또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대표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이요. 아까 9월에 출마를 앞두고 있죠. 이분이 이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비상 상황이 벌어진다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판단을 해야 한다. 그래서 좀 우회적으로 통로가 열린 상황이어서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으로는 자유한국당의 위성정당을 강하게 비판했는데 자신들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만들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렇습니다. 다만 이렇게 가면은 총선에서 패배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있으니까.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위기감이 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민주당 이외에 다른 사람들이 만드는 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바람을 좀 잡는 게 아니냐 싶은데. 그래서 그런가요? 무소속의 손혜원 의원이 만들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이분이 그냥 가장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손혜원 TV 유튜브 채널이죠. 여기서 민주시민을 위한 비례정당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이 이제 그 직접적으로 이 일을 좀 가담할 것이다라는 그 의지를 좀 표명을 했었죠. 그래서 좀 우회적으로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당장 이제 야당들 정의당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도 입장을 내고 비판을 했죠. 정의당 같은 경우는 가장 반발하겠죠.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시간이 지금 2달도 안 남은 상황인데 아직 진전이 없다고 하면은 글쎄요. 시간이 좀 촉박한 것 같아요. 총선 연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요. 지금 이제 그런 일정을 감안해 보면 앞으로 적어도 2주 안에는 민주당이 정확하게 입장을 정리를 해야지 현실적으로 이제 창당이 가능하고요. 이 안에서 빨리빨리 이제 입장 정리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죠. 오늘 기자 언박싱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중앙경향 반기웅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 현재 대구 지역에서 발생 규모가 가장 큽니다.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한 이후에 대구시 위기 상황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대구시 의사회에서는 지금 전쟁 중인 군인 같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민복기 대구의사회 코로나19 대책본부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예, 안녕하세요. 예, 안타깝게도 오늘도 대구 지역에서 확진자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소식도 들리고요. 지금 대구 경북 상황 전해주시죠. 예, 지금 저희는 매일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매일 많은 환자들이 아마 자고 일어나서 보도를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증가가 되고 있는데 아마 한동안 계속 이 추세를 갈 것 같습니다. 예, 그 인력도 많이 부족할 테고 또 병상 확보도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인력은 지금 뭐 중앙정부에서 의료진들을 조금 파견했다고 하는데 굉장히 부족하죠, 그래도. 예, 지금 중앙부서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노력을 해주셔가지고 인력 차출이 되면서 계속 이제 자원봉사 인력과 같이 이제 들어오고 계시지만 지금은 확진자 수가 계속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병상 수급과 의료 인력이 지금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예. 지금 본부장 앞에서도 말씀했습니다만은 당분간 계속 늘어날 것이다 이런 추측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예. 가장 문제는 그 신천지 교인들인데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그런데 뭐 뉴스를 보면은 이게 자가격리가 제대로 되는지 파악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이게 교인들 중에 확진 환자가 조금 더 늘어날 것이 아니냐 이런 예상이 많던데 지금 본부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왜냐 그러면 지금 현재 신천지 교인들 사이에서 아마 전염이 되신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오늘 한 9,336명에 대한 신천지 교인에 대해서 저희들 구군 공무원 한 3,000명이 이제 하루에 2번 이상씩 자가격리 상태에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전화를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통 이제 혹시나 거기 신천지 교인 중에서 의료진이나 교사 등 고위험군이 이제 예측이 되는 분들은 대구시 공무원들이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토요일부터는 이제 증상이 좀 있다고 그전에 말씀하신 1,193명 정도에 대해서는 계속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우리가 구군 보건소 등 선별 진료소 말고도 이동 검진 팀을 45개 팀을 특구를 해가지고 지금 계속 체크하고 있는 중입니다. 검진도 나가고 있고요. 하루에 2번 확인하는 건 전화 통화일 텐데. 통화는 잘 되고 있습니까? 협조는 어떻게 잘 됩니까? 협조가 그전보다는 많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 다행스럽네요. 그것만큼은. 근데 그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오늘 확진 판정을 받은 그 대구 보건소 직원 이 신천지 교인으로 알려져서 조금 논란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그 격리 통보 전까지 본인이 교인한 사실을 따로 알리지 않았던 겁니까? 지금 현재 파악하기로는 이제 그렇게 파악이 돼서
이제 근무를 하시고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다른 감염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나요? 그분과 접촉한 환자라든가? 저희가 이제 선제 조치로 지금 그 보건소를 다 이제 폐쇄를 하고 거기에 역학조사반 투입하고 일단은 자가 격리를 할 수 있는 대상들을 빨리 지금 자가 격리를 시키고 증상이 있는 분들은 지금 빨리 지금 검사를 지금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사망자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 실정인데 예. 지금 대구 지역 이외에서는 그 확진 환자들 상태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하는데 지금 TK 지역에서는 그 환자 상태가 좀 안 좋다는 얘기 들려서 지금 확진 환자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가 이게 확진자 사망 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분석을 지금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대구 지역에도 이제 그 사망률이 좀 높을 수 있는 군에 대해서는 조금 집중적으로 좀 체크를 하고 있고 지역에 이제 각 그 상급 종합병원에서 가급적이면 지금 그 음압 병실을 예. 중환자 위주로 좀 할 수 있도록 빨리 지금 자리를 비우고 있고요. 그 경증 환자와 중환자, 중증 환자를 분류하는 작업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어떻게 하든 경증 환자들은 사실 또 잘 나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되거든요. 예. 그러나 그 중에서 우리가 놓치는 경우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예. 나올 수 있는 중증 환자들을 빨리 체크하고 상급 종합병원으로 입원시킬 수 있는 전원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저희를 계속 구축하고 있습니다. 예.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분이나 노령 환자들은 빠르게 좀 우선적으로 음압병실로 가는 그런 방법을 지금. 예, 그것도 그렇고 이제 그 증상 자체가 조금 더 진행성이 있을 경우에는 지금 협진 시스템을 저희들이 잘 하고 있어가지고 계명대학교 대구 동산병원이나 이런 데서 경증 환자를 빨리 다 넣어서 체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을 것 같으면 이제 상급 종합병원으로 예. 바로 전원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병상이 좀 모자라는 거 걱정이시라고 했는데 대책은 지금 어떻게 강구하고 계십니까? 지금 병상 수급이 사실 저희들이 가장 처음에 신경을 썼고 아직까지 자가 격리 중인 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예. 지금 병상 수급을 지금 계속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계명대 동산병원하고 그다음에 대구의료원을 이제 경증 환자 제일 먼저 이제 넣도록 하고 있고요. 또 대구보훈병원 대구병원과 대구보훈병원이죠. 그다음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 이렇게 해서 전담병원을 4개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이제 기 확보되는 병상이 520병상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보훈병원과 근로복지공단을 이제 지금 저희가 지금 활용을 한다면 병상 수가 이제 한 그 정도 병상 500병상 정도까지도 확보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 대구시장님의 브리핑으로서는 2주가 고비인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전문가가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저희가 봤을 때 이번 주가 이제 고비일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지난주 화요일 정도에 이제 첫 환자 10명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딱 됐을 때 예. 바로 예측하기를 아마 100명, 1000명까지 예측을 해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바로 병상 확보부터 그다음에 인력 확보부터를 바로 화요일부터 바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 국군 대구병원 등 업무 협조도 바로 시작했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생각보다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지만 지역의 의료기관에서 협조가 지금 많이 또 같이 잘 되고 있고 그다음에 자발적으로 전부 다 의료인들이 나서 주시는 것도 있고 그다음 제일 감사한 거는 지금 대구 시민들이 너무 잘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너무 많이 이렇게 이동하거나 움직이거나 이런 것들을 안 하시고 계시는데 예. 지역 경제는 어려운 게 맞지만 예. 그래도 이렇게 해주시는 게 확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전파가 될 수 있는 대부분을 또 지역에서 좀 차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예.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는 대부분 매출을 상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주가 고비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확진 환자가 무더기로 쏟아지면서 의료진 감염도 심각해졌었는데 어떻게 의료진 감염 문제는 걱정 안 해도 됩니까? 우리는? 의료진 감염은 사실 항상 위험하고 걱정이 됩니다. 왜냐 그러면 지금도 우리가 코호트 격리라 그래서 많은 환자를 한 병동 병상에 이렇게 같이 넣은 상태에서 의료진들이 들어가서 이제 근무를 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아무리 방호복을 잘 입고 들어간다 그래도 감염 우려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의료진들의 피로도가 지금 대구시 공무원들과 모든 분들의
피로도가 너무 높습니다. 그러면 예. 면역 자체가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예. 가볍게 지나갈 수 있지만 감염이 될 우려가 좀 있어서 그런 것들도 좀 걱정은 되지만 지금은 뭐 방법이 없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고향이 경북이기 때문에 많은 친척들이 거기 살고 계셔서 걱정이 좀 되는데 우리 본부장님 격려해 준다고 우리 청취자분들이 그 댓글을 많이 다셨는데 조금 읽어드릴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김은지님께서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정윤님께서 다들 버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구 자영업자분들 직격탄 맞으셨을 텐데 힘내시라는 말밖에 못 드리네요. 힘내세요. 김은숙님께서 여기는 전주입니다. 대구분들 빨리 해결되길 바랍니다. 의료진과 공무원분들의 안전 기원합니다. 또 0277님께서 문자로 우리는 위기를 극복해본 국민들입니다. 대구 경북 시민들과 국민들 현장에 계신 의료진분들 힘냅시다. 이렇게 격려 이야기를 많이 전해주고 계십니다. 조금 더 힘내주시고요. 고맙습니다. 예. 저희들도 힘내고 예. 정말 오늘도 많은 물자들이 전국에서 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 말까지 사실 마스크도 부족해서 의료기관에서 마스크 사용도 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들었는데 예. 진짜 많은 물량이 오늘 전국에서 아주 보내주셔가지고 너무 예. 감사하고요. 예. 정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 대구 경북 시도민을 응원해 주십시오. 예. 정말 고맙습니다. 예. 자, 뭐 지금 방역 당국도 그렇고 중앙정부도 그렇고 다들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또 전국적으로 대구 경북을 도와주기 위해서 물자도 많이 지원해주고 있고요. 그 우리 국민들 또 특히 TK 시민들께 우리 본부장님께서 한마디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시도민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 그러면 전파가 안 되기 위해서는 지금은 우리가 감염 전파되는 단계를 최소화하는 것이 지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이는 곧 메르스 우리가 잘 극복했다시피 극복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지역 그 경제도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도와주시고 서로 힘들겠지만 서로 함께 한다는 생각에서 서로 격려하고 응원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본부장님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민복기 대구사회 코로나19 대책본부장이었습니다. 네, 1, 2부 순서 마치고요. 저는 뉴스 듣고 6시 10분에 3부로 찾아뵙겠습니다. 아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 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YTN 라디오 이동희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온갖 문제 용서 시간입니다. 오늘도 세 분 모셨습니다. 김기태 미국 변호사, 국립암센터 가정의학과 명승건 교수, 한겨레 신문 김한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코로나19 이야기부터 당연히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세 자리 숫자로 확진자가 늘었고 그래서 이제 1000명 넘어가는 건 시간 문제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했고 총력 대응에 나섰는데 심재철 원내대표가 감염 검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국회도 비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국회가 열리지 않는데 일단 우리 가정의학과 명승건 교수님께서는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뭐 잘 아시는 대로 그동안 뭐 지난주까지 굉장히 안정적으로 좀 방역을 잘 하는 상황이었었는데 갑작스럽게 대구 경북 지역에서 특히 이제 신천지 대구교회 그리고 청도의 대남병원에서 집중적으로 하루에 뭐 100, 200 이렇게 드러나면서 지금 이제 800명이 넘었죠.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국에서 또 확진자들이 조금씩 늘어나고는 있는데 어쨌든 현재까지는 어떤 특정 집단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확진자 중에 약 60% 정도가 신천지 교회 쪽이고요. 그다음에 15% 정도가 청도의 대남병원. 그리고 이스라엘 성지순례 이분들이 또 한 4% 정도 돼서 현재 80% 이상은 감염 경로는 확실하게 확인됐고요. 나머지 부분도 대략적으로 그
그 경로가 어느 정도는 확인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인터뷰했던 민복기 대구 의사회 코로나19 대책본부장은 이번 주가 고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기는 동의하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언제든지 고비였거든요. 꼭 이번 주만 고비고 다음 주는 괜찮냐. 이번 주가 만약에 줄어든다고 해서 또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또 신천지 교회 같은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려는 보장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지금이 굉장히 급격하게 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대개 중국의 예로 들었을 때 봤을 때도 보통 한 1, 2주 정도가 굉장히 좀 중요한 시기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만 누구도 그 예측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문자로 0010님께서 사우나는 가도 됩니까? 이런 질문 주셨어요. 기본적으로 집에서 혼자 사우나 하는 거는 괜찮을 수 있겠죠. 핵심은 뭐냐면 대중목욕탕. 대중입니다. 바로 그게 문제란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인 집회라든가 그런 공간들은 이제 또 단계에서 이제 뭐로 격상을 했습니까? 심각가로 가장 높은 단계로 지금 위기 단계가 격상된 상태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공간을 피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현재로서는. 사우나는 습도가 높고 또 고온이지 않습니까? 그럼 바이러스가 살기 어려울 텐데. 일단은 그게 이제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사우나 안에서야 그런 것들이 이론적으로 바이러스가 생존할 수 있는 조건이 낮다 할지라도 그게 우리가 탈의실 밖에 그렇죠. 바로 그 부분이라는 거죠. 사람들 지나가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또 편변의 접촉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김한 기자 지금 국회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 한국교총 하윤수 회장이 참석한 행사에 이 참가한 인사들이 한 100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이 하윤수 회장이 확진 판정을 받았단 말이죠. 네. 오늘 오전에 찌라시처럼 국회 내에서 어떤 행사에 확진자가 참여했다라는 게 돌아서 기자들이 발칵 뒤집어졌었는데요.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한국교총 그 회장이 확진 판정을 받기 전에 며칠 전에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을 했었고 그 자리에서 미래통합당 심재철 의원이랑 이제 전일경 의원 등과 직접 접촉이 있었다라는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회는 현재 방역 때문에 이제 폐쇄 결정이 내려졌고요. 최소 24시간 이상 완전히 폐쇄하는 것으로 지금 정리가 됐고 그 미래통합당 관련 행사나 뭐 최고위원회 회의라든지 이런 이제 당 행사를 취재했던 기자들도 전부 일단은 좀 경과를 지켜보는 방향. 언론사마다 약간 대응이 다르긴 한데요. 그 검사를 받은 언론사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일단 휴가 조치 했던 언론사도 있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 심의원과 뭐 보좌관들도 다 검사를 같이 받았다라고 하는데요. 결과는 아마 내일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입 기자들도 뭐 자가격리 이런 겁니까? 아니면 출근하지 말라는 이런 겁니까? 언론사마다 조금 대응이 다른데요. 그러니까 일부 소수 인원만 출근시키는 언론이 있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은 국회가 폐쇄가 됐기 때문에 국회로 하는 건 이제 어려워진 상황이 됐고요. 뭐 어쨌든 최대한 이제 좀 보호하는 방향으로 그 정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됐잖아요. 네. 그러면 달라지는 게 뭐가 있습니까? 네, 뭐 잘 아시는 대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그 감염병 재난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에 따르면 4가지로 나눕니다.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이 4가지거든요. 실제 이번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국내 첫 유증상자 보고된 게 1월 8일이었거든요. 그때 관심을 발령을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12일이 지난 1월 20날에 첫 확진자가 나올 때 주의로 격상됐고 이때부터 이제 환자 격리하고 출입국자 추적 관리 본격 시작하고 일주일 또 지난 1월 27일에 4번째 확진자 나왔을 때 경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까지도 경계 상태를 거의 뭐 한 달 가까이 유지했었는데 대구 경북 환자 급증함으로써 이제 심각 단계로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오르게 되면 지금 심각 단계에서는요. 범정부적 총력 대응을 하는 것이 매뉴얼에 돼 있죠. 그래서 필요시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할 수가 있는데 핵심적인 내용은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해서 집단 행사 개최라든가 다중 밀집시설 이용 제한 그리고 학교, 기업, 공공, 민간단체, 복무환경 활동 등의 조정 등 이런 광범위한 대책들이 강력하게 시행이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뭐 혐오 발언이나 이런 건 좀 조심해야 될 텐데 어쨌든 인터넷이나 지금 국민 여론은 신천지에 대해서는 여론을 조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때 또 협조를 조금 안 해주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 있어서 그런데 강제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지금 변호사님. 그렇죠. 이제 강제로 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일반적으로 지금 이재명 도지사도 얘기를 했던데 그러니까 신천지 본부가 경기도 과천에 있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 교인들 명단이나 그다음에 센터
대한 정보를 달라라고 했는데 경기도가 수집한 정보, 그다음에 그 제보에 의한 정보하고 그다음에 신천지 본부에서 준 제보가 상당히 많이 상이한 점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은 감염 예방법에 의해서 뭐 좀 조치를 하겠다. 어떤 행정 조치를 하겠다. 그리고 2주간 경기도에 있는 모든 신천지 센터나 이런 곳을 폐쇄하는 행정 조치를 그것 이외에 뭐 신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국가적으로 어떻게 강제성을 떼어서 조사한다는 이건 불가능한 거죠.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뭐 역학조사에서 질병관리본부 등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를 하는데 이것이 형법에 의한 형벌적인 게 아니거든요. 행정법에 의한 행정조치에 불과하고 하기 때문에 박원순 시장님이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교인의 명단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요것은 좀 더 법률적인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실시간 검색어에 춘해 보건대학교라고 올라왔는데 이게 그 소위 말하는 찌라시죠. SNS로 춘해 보건대학교 김진 총장입니다 라면서 이렇게 하면은 뭐 예방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인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헤어드라이 열풍을 씌워주면은 옷이나 물품에 확실하게 살균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헤어드라이 온도가 7, 80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외출한 뒤에 헤어드라이기로 이렇게 옷이나 몸을 쏘면은 바이러스가 사라진다.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지금 일단 춘해 보건대학교에서 또 김희진 총장은 그런 문자를 발송한 적 없다. 도용됐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세계보건기구도 열풍 건조기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죽이는데 효과가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가짜뉴스를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가짜뉴스를 확인됐기 때문에 이렇게 안 하시면 좋겠고. 일단 뭐 의학적으로는 연구 논문들은 실험실 조건하에서는 이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4도씨보다는 20도씨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들이 오래 못 살았다. 예를 들어서 4도씨에는 28일을 사는데 20도씨로 가면 그게 한 일주일 정도로 생존이 줄어들거나 40도로 올라가면 그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사멸할 수가 있는데 지금 헤어드라이기를 갖고 과연 그게 효과가 있냐 없냐는 그건 좀 그 조건 자체가 다르거든요. 그런 임상적인 상황에서 실제로도 그런 감염들을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거는 사실 엄격한 임상시험을 통해서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의료진도 그렇게 없다고 하는데 도용됐다고 하는 그리고 거니까. 이런 것도 떠돌고 있죠. 뭐 가글링을 하면 목 안에 들어온 코로나 바이러스 잡을 수 있다 이런 것도 돌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론적으로 그거는 사실은 가글링 자체는 이 안에 염증이 좀 있는 상태에서 이 상태를 약간 완화시키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 바이러스를 죽이고 완전히 차단하는 건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알겠습니다. 바이러스가 이미 흡수가 된 상태라는 걸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그 지금 명 박사가 이야기하는 거나 제가 이야기한 거나 다 가짜뉴스의 일환인데 김한 기자 지금 이런 코로나19 가짜뉴스가 굉장히 많이 떠돌아다니고 있죠. 네, 굉장히 폭발적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 코로나 전국이 한 달 이상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초창기에 이제 우리나라의 확진자가 가파르게 늘지 않을 때는 혐오 관련된 가짜뉴스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누구 때문에 걸렸다더라, 걸린 사람이 어떻게 방치됐다더라, 이런 유형까지 공포를 자극하는 유형의 가짜뉴스가 많았는데 확진자 수가 이제 가파르게 늘어나면서부터는 아까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 의학적 정보에 어떤 허위 정보를 공시하는 전파하는 이런 형태의 가짜뉴스 굉장히 늘고 있는데 뭐 오늘 한겨레에서 기사로 쓰기도 했습니다. 뭐 말라리아 약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완치제다. 그런데 그게 약국에서 5,000원밖에 안 하는데 그걸 빨리 사서 먹어야 가족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 그리고 이거를 아무 언론도 말해주지 않는데 내가 이렇게 말해주니까 나를 좀 후원해달라. 뭐 이런 형태의 이제 그 유튜브 영상들 뭐 이런 것들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뭐 굉장히 좀 어떤 게 진짜고 어떤 게 가짜인지 모를 정도로 그래서 이제 그 확진자가 발생한 지자체들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은 가짜뉴스입니다를 계속 그 공지해주는 게 일이 됐을 정도로 굉장히 좀 가짜뉴스가 범람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짜뉴스가 만약에 이게 진짜 뉴스인지 가짜 뉴스인지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저저번 주에서 나와서도 말씀드렸지만 직접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가장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아까 전에 김 기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초기의 가짜뉴스보다 지금은 어떤 치료제가 백신이 발견됐다더라. 또 어떤 게 먹으면 뭐 낫는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WHO에서는 공식적으로 18개월 안에는 백신이 개발될 수는 있지만 그렇게 빠르게 백신이 개발되기는 쉽지 않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이런 그 중요한 이슈, 의학적인 이슈가 발생을 했을 때
일반적인 가짜 뉴스도 있지만 특히 의사들이라고 다 믿을 거 못 됩니다. 의사들 중에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의학적 근거가 확립되지 않은 이론적인 부분만 있는데 그걸 갖다 침소봉대 과장하는 의사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요즘 뭐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얘기하는 의사들도 있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공식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감염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다고 완전히 임상적으로 확진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 손 씻기 정도가 예방에 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정도는 이전의 경험들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한 거고 마스크조차도 사실 CDC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 같은 경우는 권장하지 않는 상황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권장하고 약간 이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견해가 차이가 있거든요. 참고로 근데 말라리아 약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완전히 터무니없는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사실 어느 정도 그런 뉴스들이 존재합니다. 실제 이번에 그 중국에서는요, 이 약제가 따로 없기 때문에 현재 제기되고 있는 게 총 3가지 약제가 있습니다. 일단, 이른바 HIV, 후천성 면역결핍증, 이른바 에이즈, 치료제로 사용되는 약, 칼레트라라는 약 2가지 약제를 혼합한 건요. 그 약이 시도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에볼라 바이러스 치료제로 개발 중이었던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확실한 그 효과는 입증이 안 됐지만 람데시비르라는 그런 약이 있고요. 또 하나가 바로 말라리아 약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라리아 약은요. 중국 내에서 지금 한 100여 명 환자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임상 시험 중에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아직까지 그 효능에 대해서는 중간 평가는 좋다는 얘기가 나오곤 있지만 아직까지 효능이 완전히 입증되거나 그다음에 정확한 어떤 용량을 얼만큼 쓰느냐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건 좀 더 기다려봐야 됩니다. 명성호 박사님 중요한 점을 하나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 지금 뭐 유튜브라든가 혹은 뭐 다른 방송에서 그 의사 선생님들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건 그 신뢰성이 있기 때문에 다 믿는데 꼭 다 믿을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게 또 이쪽 전문가가 아닌 분들이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럼요. 저도 얘기하고 틀린 것도 가끔 있는데요. 뭐 많지는 않지만. 그렇죠. 진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의사들이 하는 얘기를 보면 딱 이거예요. 실험실 연구나 쥐를 대상으로 한 동물 연구의 결과를 침소봉대하고 확장해서 마치 그게 효과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예가 좀 최근에도 이슈가 됐었지만 강아지 구충제 페멘다졸이 뭐 말기암 환자 치료한다. 그거는 아직까지 인과관계가 확립되지 않은 건데도 그걸 막 침소봉대해 갖고 이거 먹으면 좋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주장하는 의사들도 있습니다 하면서 그걸 정당화시키는데 그 부분이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까지 완전하게 입증된 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김한 기자, 아까 우리 가짜뉴스 하다가 얘기하다 여기까지 흘렀는데 지금 정부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방통위도 그렇고 가짜뉴스 유포자는 단호하게 처벌하겠다 이런 입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뭐 유례 없을 정도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뭐 방통심이 정부, 경찰 다 모두 나서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2가지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혐오 문제랑 연관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천지에서 집단 발병이 확인된 이후에 이 부분을 둘러싼 지속적인 혐오가 오히려 이 감염병을 예방하는 체계를 위협한다 이런 판단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지금 이게 어쨌든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이 상황을 통제하고 이 상황에서의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개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이제 언론에 대한 신뢰가 낮고 사회적인 대립이 있는 상황을 이용해서 이 부분을 이제 호도하는 정치적으로 이런 이제 류의 가짜뉴스가 많은데 대표적인 것들이 뭐 예를 들면 지금 이제 대구 경북 지역에서 발병한 이 집단 발병이 사실은 신천지 때문이 아니라 중국인 이제 수학여행객들 때문이었다. 이런 가짜뉴스 굉장히 널리 퍼져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정부가 이 이제 감염자들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하려고 한다. 이런 가짜뉴스도 굉장히 널리 퍼져 있는데 그런 것들이 실제 사실 여부성을 떠나서 그 가짜뉴스들이 만들어내는 갈등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조치하겠다 이런 게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김한 기자가 그 정보 공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처럼 정보 공개를 철저하게 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 예를 들면 맞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검진 자체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검진을 우리처럼 빠르게 대량으로 한꺼번에 하는 나라는 없고 전 세계에 없고 그래서 미국 언론마저도 칭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정부 발표를 좀 믿고 따르면 어떨까? 너무 가짜뉴스가 범람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방역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가들 뭐라고 얘기했냐면 2015년 메르스 사태가 났을 때 전 세계가 지금 일본을 비웃는 것처럼 한국을 비웃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큰 규모의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저런 집단 감염이 발생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때 너무 뼈저리게 이제 수업료를 내고 체계를 만들었고 그 이후에 지금 일본과 우리나라를 뭐 단순히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하루 검진 숫자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가능한 트랙을 만들었다라는 거고 그게 실제로 지금 이제 작동되고 있는 걸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뭐 확진이 되고 있지만 그런 통제나 감염을 예방하는 체계
시스템은 그래도 좀 기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지금 그 의료계에서 질병관리본부를 위시로 해서 그 의사 선생님들이나 간호사 선생님들이 지금 하고 계신 노력은 세계적이라고 볼 수 있고 피나는 사투를 벌이고 있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대구 경북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오늘 발표한 건데 28,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그 호흡기 질환을 가지고 계신 거나 발열이 있으신 분들을 전수조사를 한답니다. 그래서 2주 내에서는 그것이 또 전수조사를 하니까 밝혀질 것이고, 선제적으로 대처를 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정부의 말을 믿고, 저희 국민들 좀 안심하면서 개인위생에 철저히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코로나19 심각 단계인데요. 그에 따른 국민행동 수칙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국민들의 경우 첫 번째,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고, 두 번째,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려서 합니다. 세 번째,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면 안 되고요. 네 번째, 의료기관 방문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사람 많은 곳에 방문을 자제해 주시고요. 여섯 번째,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는 접촉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관련해서 1311님께서 문자로 저는 화물차를 운전하다 보니까 손을 씻을 수 없는 상황들이 많아서요. 물티슈를 가지고 다니면서 닦고 있는데 이건 괜찮습니까? 라는 질문 주셨어요. 일단은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비누를 좀 사용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예. 비누를 사용하게 되면 바이러스의 그 외피가 진방으로 돼 있는데 이게 녹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갖고 살균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최대한 비누로 그다음에 뭐 물티슈를 이용해서 벗겨내는 그런 게 도움이 어느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지만 제가 생각에는 아무리 그래도 하루에 한두 번 정도는 그 씻을 시간이 없을까요? 화장실 갈 때라도 꼭 손을. 그렇죠. 예. 화장실은 가실 것 같은데. 그죠? 예. 그러면 화장실 갈 때 반드시 비누를 이용해서 최소한 2-30초 이상 씻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뭐 손소독제도 많이 비치되어 있습니다만 어쨌든 가장 좋은 거는 손소독제도 효과가 어느 정도 있죠. 가장 좋은 건 비누로 씻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흐르는 물에 비누로 씻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3부 순서 마치고 광고 듣고 와서 4부에서 계속해서 이어서 가겠습니다. 네, 4부 시작하겠습니다. 중국인 입국 금지 문제부터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중국인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이 76만여 명의 동의를 받은 가운데 마감이 됐습니다. 아직도 상당수 전문가들은 입국 금지가 소용이 없다라고 합니다만 정치권에서는 이 주장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중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취했습니다만 최근에 확진자가 150명이 넘어서 상당히 가파르게 확진자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탈리아 같은 거 어떻게 설명하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일단 명 박사님이 설명해 주시죠. 네, 요거는요 사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상당히 분분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대한의사협회와 그다음에 이제 전국의사총연합이라는 그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중국 전면 입국 금지를 계속해서 한 달 전부터 주장을 해왔었죠. 반면에 이제 같은 의사 그 학회 단체인 대한예방의학회 그리고 한국역학회 등은 2월 10일 기자회견에서 반대를 했죠. 그리고 일부 전문가들은 뭐 입국 금지하면 미입국도 늘고 지역사회 전파 차단 루트를 잃어버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역학적으로 원래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됩니다. 어떤 감염병이 들어왔을 때 확진자가 늘어나기 직전에 초기에는 일반적으로 봉쇄 전략을 시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 유입을 금지시켜서 더 차단이 되는 걸 막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는 목적은 확산이 되는 거, 팬데믹이라고 얘기했죠. 대유행하는 거. 그거를 좀 연기하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사실 막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럼 그 시간에 뭐냐? 그 하는 거 목적은 뭐냐면 그 시간을 벌어갖고 의료 체계 점검하고 그리고 이제 많은 경우 또 이제 빠른 경우는 예방 백신이나 치료제 등도 준비할 수 있는 시간.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지역사회로 확산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완화 전략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봉쇄 전략이 아니고. 그러니까 조기에 이제 진단도 하고 치료도 하고 그 환자의 중증도를 나눠서 효율적으로 치료하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근데 실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의학적인 근거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4년도에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행하는 의학학술지가 있습니다. 이 의학학술지에서 기존에 나왔던 23편의 논문들 연구 결과를 종합한 체계적 문헌고찰이 나왔거든요. 그 연구 결과를 보면 인플루엔자, 독감에 대한 건데 잘 아시겠지만 2009년도에 전 세계적으로 신종플루가
어마어마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만도 최소한 5만 명 정도가 발생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결과를 종합해 보면 국내 여행 제한은 효과가 굉장히 적다. 그리고 효과는 아까 얘기했듯이 3, 4주 정도 대유행하는 걸 어느 정도는 연기시킬 수는 있는데 결국에는 발생률 자체는 뭐 0.02%, 0.1% 안 되게 감소했고요. 물론 이제 완전 99%, 100% 완전 제한하는 전면 금지를 하게 되면 3내주 혹은 4개월 정도 대유행하는 것을 연기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그 효과 자체가 아주 효과적이라고 보지 않다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여행 제한하는 것, 국내든지 국제적인데 이 제한은 효과가 제한적이고 만약에 성공을 하려면 일부 독감 그 연구 보고에서는 여행 제한과 함께 항바이러스제도 투여하고 백신도 투여하고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치료법이랑 같이 했을 때 효과적이다. 이런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중국인 입국 금지해야 된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한국인 입국 금지 이스라엘이나 요르단이나 마카오나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과연 옳은 일이냐. 오늘 중앙일보 일면이 그 입국 금지를 둘러싼 우리의 엇갈린 기준을 극명하게 보여줬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국인 입국을 금지해야 된다는 사설을 일면에 실으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에서 한국인 입국을 받아주지 않은 걸 굉장히 비판하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공포의 단계가 섞여 있는 거예요. 뭐냐면 1단계의 공포는 뭐였냐면 우리도 그 공포가 있었죠. 사회적으로. 중국인 때문에 걸린다. 근데 한국인이 그 대상이 되니까 갑자기 분노감이 치는 거죠. 우리를 이런 바이러스의 덩어리로 보는 건가? 이런 분노가 치는데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중국인 때문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 지금 시기적으로 우리가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중국을 원인으로 하는 뭐 감염이나 전파는 없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이라고 한다면 결국 그게 어떤 효과를 갖는 것인가 이 부분에서 사회적인 논쟁 혹은 필요에 따른 주장의 근거가 될 뿐이지 실제 뭐 효과나 효능은 별로 없는 방법이 아닌가. 바이러스가 이제 전파가 되면 가장 중요한 건 감염원이 어딘가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데 중국인 확진자 된 분이 6분입니다. 근데 2분은 중국에서 확진이 돼가지고 우리나라에 왔고 또 2분은 한국에서 감염이 돼서 확진됐고 그다음에 또 2분은 일본에서 감염이 돼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거든요. 따라서 중국을 폐쇄해야 되고 중국인들을 입국 제한해야 된다는 말은 지금 좀 상상에서 맞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구 경북에서 굉장히 많은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는데 이게 과연 중국인 때문이냐라는 의구심은 이야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또 하나 이렇게 했을 때 나중에 이 사태가 마무리되고 나서 외교적 문제는 없겠느냐 이 부분이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뭐 사드 문제로 해서 우리가 겪어봤지만 그거를 그냥 지금 현재 만약에 중국인이 들어와서 또는 중국 유학생들이 7만여 명의 중국 유학생들이 들어와가지고 감염원의 확산의 주요 요인이 된다 그러면 당연히 중국 국경도 통제를 하고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중국에 입국 제한도 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고 지금 지역 내 감염이 또한 많이 퍼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판단했을 때는 중국 입국 제한은 지금 단계에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거도 없고요. 또 하나가 코로나19 때문에 국민의 그 건강 문제도 상당한 거겠습니다만은 밖을 나가지 않기 때문에 내수시장 특히 개인적으로 장사하시는 분들이 너무 힘들다고 그래요. 그 며칠 동안 한 푼도 못 벌었다 이런 호소도 지금 나오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뭐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 이제 임대료를 어떻게 완화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라는 호소가 SNS에도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이제 배달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구 지역에 있는 이제 이 식당들의 물량을 좀 소진해 주자 이런 캠페인들이 굉장히 큰 호응을 얻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양면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정치권 일각에서는 왜 더 강하게 통제하지 않느냐, 왜 전염병 상황에 대해서 심각 경계를 빨리 내지 않느냐라고 요청을 해왔지만 실제 그게 갖고 있는 뒷면의 효과는 어떤 거냐면 굉장한 경제적 위축, 사회적인 어떤 그 소통의 차단 이런 것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게 실제 그렇게 현상이 발생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대책이 없어지는 이런 상황이 돼서 적절한 통제와 그거에 적합한 대응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서 어떤 것들을 너무 강하게 주문을 하는 것 자체가 이 전염병에 대한 과도한 공포나 이런 것들로 실제로 다른 것을 위축시키는 이런 효과를 지금 계속 낳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장 IMF 때보다 더 장사가 안 된다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도 지난 주말 계속해서 집에만 있었거든요. 그걸 계속 시켜 먹었습니다. 6끼 모두를 시켜 먹었는데. 왜 안 나가셨어요?
걱정돼서요. 제가 지금 방금 김치찌개 하나 먹고 왔습니다. 그런데 김치찌개 그 파시는 그 주인 사장님께서 수입의 3분의 1이 줄었대요. 예. 그런데 임대료는 꼬박꼬박 내야 되고. 그렇죠. 근데 더 이상 뭐 줄일 수도 없는 입장이고. 여기 수도권은 3분의 1이라고 하지만은 대구 경북은 뭐 거의 뭐 90% 이상 급감했다고 하니까요. 거의 거리에 사람이 없다고. 예. 자, 이래서 추경 이야기가 지금 정치권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당연히 추경을 생각하고 있고 민주당 의원들도 강하게 요구하고 있고 처음에 그 미래통합당에서는 추경에 반대하는 기류였다가 지금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야당 퍼주기라고 얘기를 하면서 반대를 했는데요. 대구 경북 대량적으로 확진자가 발생하자 추경은 협조적인 태도로 지금 바뀐 상태고. 네, 처음에 세금 퍼주기라고. 네, 세금 퍼주기 해도 반대했는데 코로나19를 전국적인 차원에서 대응하지 못한 것은 오히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야당 쪽에 좀 비협조적인 부분이 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정치 여당이고 야당이고 지금은 초당적으로 협력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뭐 현실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추경은 항상 한쪽이 요구하고 한쪽이 반대하는 그렇죠. 게 일반적이거든요. 예. 근데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저는 황교안 체제의 미래통합당이 굉장히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떨어진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뭐냐면 선거를 앞두고 추경을 적으로 정부 여당이 하는 거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낼 수 있죠. 여당이 당연히. 근데 그러면 이러이러한 요소에서 추경이 필요하니 이 부분을 가져오면 그 나머지 것들을 보고 우리가 판단하겠다. 이런 자세로 나가야 사실 공수의 키를 바꿀 수 있는데 애초에 추경 편성이 퍼주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버리니까 실제로 자기네 정치적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TK 지역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니까 사실상 아무런 대책이 없어지는 네.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좀 정치적인 자충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저도 이것과 관련해서 사실 이게 건강의 문제고 전체적인 우리 국민들의 전체적인 관심사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관심사들도 갖고도 또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고 그래요. 그 주장을 하는 게 저는 참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의사들 내에서도 약간 아까 얘기했던 그 중국 전면 그 근지도 약간 그건 정치적이라고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 있지만 이렇게 분분하거든요. 이념적으로 좀 나뉘어가지고 그런 주장하는 거 아니냐. 부분들도 완전히 배제는 못해요. 그래서 저는 이러지 말고 저는 솔직히 어느 한 편을 편 듣는 것보다 이런 상황에서는 다행히 보니까 그 전문가들 간담회 오늘 진행을 문재인 대통령이 했는데 저는 엊그제부터 옛날부터 그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의료인들 자체 내에서도 의견들이 좀 분분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계속 언론에서 얘기를 하면 국민들이 얼마나 헷갈리겠냐. 이런 부분들을 정부 당국이 주관을 해서 저는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코로나 국가 비상대책위원회든가 이런 걸 만들어서 하나의 목소리로 스피커를 내면서 함께 같이 대처해 나가는 이런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비난하는 식으로 야당이 여당을 비난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는 좀 이건 해결이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 팟빵으로 잘 아는 남자님께서 대구 시내버스 기사입니다. 그런데 마스크 공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빠른 공급 바랍니다 했는데 이건 기사님들한테 마스크는 필요한 부분이니까요. 마스크 대란이라고 할 정도로 거의 모든 언론이 하루에 한 개씩 마스크 관련된 사기 그걸 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매점 매석도 심하고 정부도 대책을 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도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이제 해야 되지 않나 이 마스크라고 하는 품목을 단기적으로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그래서 지금 몇백 원에 팔던 것들이 3,000원, 4,000원에 판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부가 좀 더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대구 쪽으로 많이 이렇게 기부도 하고 도움을 준다고 하니까요. 네, 마스크나 손소독제를 대구 지역 쪽으로 많이 보내고 있다라고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조금 기다리시면 또 다 돌아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이 또 하나 문제점이 지난 주말 이 정강훈 목사가 이끄는 광화문 집회 있죠. 이거 박원순 시장이 불하겠다고 했는데 집회를 강행했어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 일단 정강훈 목사가 연단에 올라가지고 야외에서는 바이러스가 활동하지 못한다, 괜찮다 이랬거든요. 어떻게 학자 입장에서 어떻게 보세요? 그러지는 않죠. 사실 근데 메르스와 지금 이번에 코로나19 같은 건 약간은 좀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메르스는 주로 병원 내에서 상당한 밀접한 접촉을 통해서 감염이 되는 데 비하면 이번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그거가 아닌데도 일반적인 지역사회 내에서 조금 밀접한 공간에서 수십 분 혹은 수시간 이상 같이 있을 때 전파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것이 실내든 실외든 조금
그 부분은 확실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회를 하게 예. 되면 어차피 실외라 할지라도 옆에서 촘촘히 서로 옆에는 밀접한 공간에서 네. 기침도 구호도 외치고 그러다면 비말도 나올 테고 예. 그럼 오히려 그거는 그냥 야외가 아니고 비좁은 넓은 공간이긴 하지만 사람들이 촘촘히 있다 보면 그거는 이제 감염 위험성은 높아지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게다가 또 그쪽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교통수단을 타지 않습니까? 지하철을 이용한다든가. 그렇죠. 그럼 거기서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지하철을 이용한다든가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요. 사실 신천지 교회가 신천지 이번에 많이 발생하는 것도 사실은 한 곳에 1시간, 2시간이고 좁은 공간에서 밀집한 공간에서 장시간 네. 그다음에 뭐 찬송도 했을 테고 기도도 했을 테고 하고 또 악수도 그렇죠. 했을 테고 그다음에 허그도 맞습니다. 했을 테고 이런 사실 그런 부분이 더 끝나고 중요합니다. 나서 또 가서 카페에서도 또 얘기도 했을 거고 이러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방침 중에 하나는 의심 소견이 있거나 그런 경우는 자가격리 그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자, 그래서 그 여당에서는 정강훈 목사와 친분이 있는 황교안 대표가 집회 자제에 나서야 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있던데 황교안 대표가 일단 이야기는 한 것 같아요. 네, 오늘 대중집회를 자제하라는 얘기는 했는데 오늘 지금 정광훈 목사가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대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건이죠 이거. 네, 혐의가 공직선거법 위반인데 주요한 혐의가 뭐냐면 우파는 황교안 대표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라고 집회에서 발언을 했던 혐의거든요. 황교안 대표도 상당한 정책 책임감과 이 집회에 어떤 윤리적인 책임 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제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정광훈 목사가 제정신을 갖고 있는 건지 의심스럽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상황이 이렇다라고 한다면 그 집회에서 모두가 다 황교안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라고 연설을 하고 있는데 그 당사자인 황교안 대표가 더 적극적으로 이거를 자제해야 공당 대표로서의 자격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점은 이 정광훈 목사가 여기 나와야지 하느님이 병을 고쳐준다라니까 얘기를 했고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까? 정광훈 목사를 규제할 만한 실질적인 그 법 규정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의해서 뭐 금지 조치를 위반하면 뭐 집회하지 말아라는 금지 조치를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 이외에는 지금 같은 경우죠. 네. 박원순 시장이 집회 금지했는데 300만 원 내고 하겠다. 그러니까. 내고 하겠다. 그리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전염병을 이유로 집회를 금지할 수 있는 규정이 사실상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5조에 의한 5조 2항에 보면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송계,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 이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을 넓게 해석하면 뭐 공공의 안녕 및 질서의 직접적 위험을 코로나19가 끼칠 수 있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이건 좀 자기적인 해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결론적으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지는 현재로서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정강훈 목사가 집회에서 한 정확한 말은 하나님은 전염병에서 우리를 고쳐주신다. 네네. 다음에도 예배 오시라 이렇게 했네요. 그렇게 얘기는. 근데 제가 좀 우려되는 거는 그 집회에 참여했던 사람들 좀 면밀하게 연세가 또 있으신 분들이 그렇죠. 여러 가지로 기저질환이 있거나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특히 감염 위험성도 높고 감염이 됐을 때 굉장히 그 경과가 좀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참여했던 분들은 증상 발생 유무를 면밀히 좀 관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어쨌든 우리가 굉장히 위기 상황입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 정치권이 누가 잘났네 못났네 뭐 이건 나중에 탓하고 일단 조금 힘을 합쳐서 좀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또 국민과 시민들도 함께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이와 관련해서는 명승원 박사님 한마디 하셨고 두 분도 여기 관련해서 한마디 하고 우리 방송 끝내도록 합시다. 네. 저는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유례 없이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정부를 믿고 그다음에 의료계에 계신 분들을 믿고 지침에 좀 잘 따라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수고하시는 의사 간호사분들 좀 많이 응원해 주시고 박수 쳐 주십시오. 우리는 꼭 이겨낼 것입니다. 예, 김한 기자. 예, 뭐 지금 어쨌든 감염병이나 대규모 전염병이 돌 때마다 처음 맞는 상황인 것 같은 혼란이 좀 반복되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서 어떤 것들이 이 혼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를 뭐 모두가 좀 생각해봐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고요. 제가 뭐 한 달 넘게 관련된 기사들을 쓰면서 많이 썼던 기사인데 어쨌든 이 감염병을 예방하는데 혐오로는 이 감염병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좀 돕고 서로를 이해하고 관용하고 이런 것들 속에서 이 감염병 문제를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가 아까
말씀하세요. 저는 뭐 안 합니까? 하세요. 네. 네. 저는 뭐 다른 건 아니고요. 이런 그 가짜 정보들도 많고 그러는데 너튜브에 보면 명승권 TV라고 있습니다. 시간 내서 방문하시면 거기에 근거 중심에 입각한 제대로 된 의학 상식들을 제가 전달을 하고 있으니까요. 최근에 그러니까 이 코로나19는 제가 업데이트를 못했는데 조만간 좀 바빴는데요. 업데이트로 알겠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그 코로나19 심각 단계에 따른 국민행동 수칙을 말씀드렸는데 일반 국민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고위험군에 해당할 경우에는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신부나 65세 이상 혹은 만성 질환자 이런 분들은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는 가지 마시고 불가피하게 의료기관 방문이나 외출 시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또 유증상자 경우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기침이나 목 아픔이 나타나는 분들이죠. 등교나 출근은 하지 마시고 외출을 자제해 주시고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3, 4일 경과를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38도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콜센터 1339나 지역번호 플러스 120 또는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관 방문 시에는 자기 차량을 이용하시고 마스크를 착용해 주십시오.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과 호흡기 증상자와의 접촉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마치려는데 하나 더 이야기하죠. 지금 이스라엘에 거주 중인 한국인 1,300명을 전 세계를 띄워서 조기 귀국시키겠다. 비용은 이스라엘이 부담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것 또한 우리가 이야기했던 뭐 중국인 포비아, 차이나 포비아에 이어서 코리아 포비아가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 내에 이런 것들이 기사로 이스라엘 내에 자꾸 나오다 보면 이스라엘에 있는 한국인들, 유학생들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그 이스라엘 현지에 있는 분하고 좀 얘기를 전에 들었는데요. 굉장히 큰 혼란에 빠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약간 거기에 정부나 이런 외교적인 대응이 좀 이 현장에 계신 분들은 체감적으로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지금 중국과 다른 상황이고 이 전염병을 통제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에 자신감을 갖고 좀 더 그분들의 상황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게 필요하지 않는가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진짜 사실 보면 그 통계를 보시면 수백 명씩 나오고 지금 800명 넘고 그랬지만은 다시 그 통계를 보시면 지역별로 대구 경북 제외하고 서울 같은 경우도 아마 35명 내외, 경기도 한 40명 정도가 안 될 겁니다. 지금까지 한 달, 두 달이 거쳤는데도 몇십 명대 정도로 유지하고 있다는 거는 그 지역에서는 꽤 잘 방역을 해왔던 상황이거든요. 완치자도 지금 20명이 넘었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상치 못하게 이런 종교 집단, 그 집단 생활하는 사람들에서 갑작스럽게 수백 명씩 나오니까 이분이 참 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근데 이제 외국의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을 자세히 모르겠죠. 그렇죠. 그냥 800 몇 명 어마어마하게 발생했더라.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금지하자 이런 상황인데 이런 부분도 제대로 좀 알려주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 현지에 한국 공포증이 있는 건 아니냐. 일단은 그 이스라엘에서 한국인에 대한 숙박 거부까지 일고 있다고 하니까 상당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초기부터 주장했던 게 나중에 이게 우리한테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인 포비아에 대해서는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WHO에서도 공식 쓰는 명칭인 코로나19. 네. 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써야 된다고 하는데 뭐 특정 언론에서 계속해서 우한폐렴해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어요. 참고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 스페인 독감 잘 알잖아요. 1918년도에 전 세계를 강타했다고. 많은 사람들이 스페인에서 많이 발생하거나 스페인에서 처음 발생한 걸로 오해하고 있는데 그게 전혀 아니거든요. 그 당시엔 스페인이 제1차 세대기는 참전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독감 발병한 거를 스페인 언론에서 열심히 보도를 했어요. 다른 나라에서는 제한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명칭이 스페인 독감이 된 건데 그렇게 이름 잘못 하나 붙이고 그렇게 되면 하나의 그 터부시하게 되고 잘못된 부정적인 편견들을 나올 수 있다는 걸 잘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WHO에서는 2015년에 그 질병에 대한 그 명명을 할 때 명명법이라고 해서 그 규칙을 발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역명은 절대 쓰지 말아요. 지역명이나 뭐 특정 동물이나 개인 이름이나 포함해서 뭐 돼지독감, 조류독감 이런 것도 이제 다 바뀌었고. 왜 그러냐면 그 지역의 선입견이 되었기 때문에 이건 잘못된 거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세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